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재작년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이모 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정부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 공개 소송에서 윤석열 정부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오후에는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해경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로써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주요 의혹 사건에 대해선 강제 수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인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복 수사라며 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수사가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 뒤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재정, 통화,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이 겹치며 복합 위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친어머니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로는 친모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만 그것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엔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판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제한되던 시기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80대 환자가 온몸에 욕창이 생기고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병원은 욕창이 생긴 건 사과하면서도 치료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가족들은 병원을 고소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에 이어 국내 주식시장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긴축 신호가 분명한 상황이라서 추세적인 반등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내 경제 수장들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태영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에 있는 KB국민은행 딜링룸에 있습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한 이후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1%대 상승세로 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내내 지금 상승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뒤쪽에 지금 전광판이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1.38% 오른 2,480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제 800선이 무너졌던 코스닥은 지금 2%대 상승을 해서 815선에서 거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발 긴축 우려가 시장을 억눌러 왔는데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됐고요. 최근 낙폭이 컸던 만큼 하락 뒤에 상승세를 보이는 기술적 반등 역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9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 역시 장 초반엔 10원 넘게 하락하다가 지금은 낙폭을 다소 좁힌 모습입니다. 반면 그동안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던 가상자산은 오늘도 뚜렷한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세적인 반등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긴축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자금 역시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소폭 순매도로 돌아서긴 했지만 환율 역시 고공행진을 거듭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환차손 역시 걱정거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추세가 달라졌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의 고물가 상황이 어느 정도는 진정이 돼야 증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오늘 국내 경제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재정당국의 수장, 그리고 통화당국의 수장, 금융당국의 수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인데요. 그 이전까지 고려하면 4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이 자리에 모였고요. 그만큼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에 긴축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고요. 비상한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추경호 부총리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둔 통화 정책 운영과 함께 공급 측면의 원가 부담 경감,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 방지 등 다각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방금 들은 인터뷰에서 눈에 띄는 게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둔 통화 정책 운용이라는 말인데요. 물가는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조만간 한꺼번에 0.5%포인트를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오늘 공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경제정책 방향 발표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하고 연금제도 문제도 당장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오늘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미 연준에서 우리가 예상하던 거에 한 2, 3배의 금리 인상을 또 단행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또 엄습하고 있습니다. 복합 위기에 우리 경제와 또 시장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이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면한 그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이 위기 대응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지금 상황입니다. 저는 선거 당시부터도 집권을 하게 되면 민간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 왔습니다.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이런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그러면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런 행위들은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부딪힐 수 없게끔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을 북돋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 생산성이 하락되면 투자할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더 이상 우리 경제와
정치가 방관할 수 없습니다.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 인재 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또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이런 낙후된 교육제도, 또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시켜가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여기에 협력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의 생산 비용 부담을 덜어서 생활 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경제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춰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갑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강력한 투지로서 현재의 비상 상황을 대응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대로 최근 경제 상황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요즘에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이 농산물로 만드는 가공품도 비싸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밥을 사 먹는 것도 부담이고 장 보는 것도 고민은 요즘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서울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공품들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물품별로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업소에서 보통 사용하는 18리터 크기의 콩기름입니다. 콩기름의 가격은 현재 69,000원인데요. 1년 전 27,0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마요네즈 역시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요네즈 3.2kg의 가격은 9,000원에서 1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가격대 자체는 높지 않지만 인상률을 따져보면 무려 50%에 달합니다. 당분간 잡채를 해먹는 것도 쉽지 않을 거로 보이는데요. 당면 1kg의 가격은 8,000원에서 20%나 올라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른 품목은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정 품목이 아니고 모든 제품이 많이 다 올랐어요. 손님들이 오셔갖고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부담스러워 하시고, 고추장과 된장 등 곡물과 농산물을 원재료로 쓰는 가공식품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추장과 된장, 간장 모두 가릴 거 없이 5,000원에서 7,000원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업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밀가루 20kg은 18,000원대에서 28,000원대까지 무려 10,000원이나 올랐습니다. 근처에서 고추와 참기름, 참깨 등을 판매하는 다른 가게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특히 고추는 물건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입고추 1kg은 10,000원에서 13,000원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네, 누구보다 이걸 많이 쓰는 상인들이 좀 걱정일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숨통이 트일까 기대했던 상인들은 여전히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매출 자체는 늘어난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마진율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마진율을 기존과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손님들이 혹 발길을 끊지는 않을까, 사는 양을 크게 줄이진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상인들은 인상분을 함께 감당해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을 보러 온 사람들도 가격을 보면 물건을 내려놓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공산품 가격을 올리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로 불릴 정도로 밀과 같은 곡물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략 전쟁 때문에 수출길이 막힌 상황입니다. 이후 인도는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상기후로 미국도 곡물 생산에 차질을 빚고 우리나라 역시 가뭄으로 농물 생산에 타격을 입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가뭄 대책비를 지원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국내 요인에 의해서만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닌 만큼 정부의 대책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 농수산물시장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재작년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지고 시신까지 불태워졌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유족은 당시 사건 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부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문재인 정부 발표와는 달리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해경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유족과 정부의 소송전을 멈추기로 한 거죠? 네, 서해 공무원 이 씨의 유족은 고인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항소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전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이미 제출했고요. 이로써 1심 판결에서 허용한 부분은 즉시 유족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안보실은 이번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고인의 형과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고요. 앞으로도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씨가 채무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내용도 바로잡는다고요? 네, 안보실 등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 통화에서 피살 공무원 이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경은 이 씨 사망 일주일 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 피해 목적으로 월북했다. 이 씨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볼 근거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해경은 오늘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월북 시도라고 단정한 점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건의 세부 내용도 브리핑합니다. 다만 내실 있는 자료가 나올지는 불분명합니다. 사건 관련 자료들은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하는 대통령 기록물도 봉인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걸 보려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내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당시 어업지도선 동승 공무원들의 진술이나 군 당국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 내용이 대부분일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와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 이른바 신구 권력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고 수사 선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법원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입증됐다는 것에 주목하는 모습이죠. 네, 검찰은 법원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제시한 5가지 구체적인 기각 사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백 전 장관의 지위나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봤을 때 도망 염려가 없고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건데요. 다만 검찰은 재판부가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만큼 수사 동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 전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장 13명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산하기관 2곳에서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적절하게 돕거나 전임 기관장이 행사한 인사권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 같은 혐의들을 재판부가 인정해 준 것으로 보고 기각 사유를 자세히 살펴본 뒤 재청구 여부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줄곧 결백을 주장해온 백 전 장관은 영장 기각 이후 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철 재판에 성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지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혐의 입증이 충분히 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계획대로 진행할 전망인데요. 우선 백 전 장관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사퇴 종용 의혹에 개입된 것으로 지목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행정관을 지내면서 산업부와 산하기관 인사 관련 논의를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 차례 백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수사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거로 예상됩니다. 백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소환해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당은 일단 검찰의 행보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관련자 소환 등 절차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대치전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관련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죠.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더욱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권이든 자기와 뜻맞는 사람과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마음이 부정부패냐고 반문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경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 역시 대검찰청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양쪽을 동시에 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 윗선과 이재명, 백현동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거 막 동시에 하잖아요. 이건 절대 기획 기세예요. 대검에서 다 기획합니다. 이건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몰라요? 민주당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반박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 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인 강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장관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때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결과가 무죄인 것은 아니었다며 민주당의 보복 수사 주장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자, 그리고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해법을 놓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네, 치솟는 물가와 경기 둔화 등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당은 당내 꾸려진 특별위원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5명 규모로 꾸려진 이번 특위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은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할당 관세 부분에 대한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에 대해 실패한 MB 정책의 시즌2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결국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 증가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야 내홍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 2명에 대해 재고 요청을 한 데 대해 안 의원이 사실상 거절하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됐는데요.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와 대화를 해서 한 명으로 양해를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요청하기 위해서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에 따라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안 의원이 인선 재고 요구에 대해 동의를 못한다고 한다면 2명을 다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위를 두고도 견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배현진 최고위원은 오늘 공개 발언을 통해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정치를 위한 그러한 어떤 의도를 혁신위에 담지 않겠다. 앞으로 당 내에 건전한 조직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보조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의원 책임론과 세대 교체론이 분출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당 원로들을 만나 일단 선거 패배에 대한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어민주입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로써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주요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모두 이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해일보입니다. 네,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도시계획 관련 여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인데요. 시장실과 주택과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어제 경찰은 해당 아파트 개발 회사인 아시아 디벨로퍼 사무실과 대표 자택, 로비 의혹이 제기된 김인섭 씨의 자택 사무실까지 네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백현동 의혹은 해당 아파트 개발 당시 용도 변경이나 임대 비율 설정을 두고 특혜가 있었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아파트 부지는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가 지난 2015년 2월 부동산 개발 회사인 아시아 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됐습니다. 또 원래 전체 가구가 민간 임대로 계획됐지만 지난 2015년 11월에는 민간 임대가 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90%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지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 개발회사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고 김 씨는 용도 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며 70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협조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R&D센터 부지 등 공공기여를 고려해 민간 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네, 이번 사건 수사는 본격화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죠? 네, 지난해 5월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관련 의혹 조사가 처음으로 시작됐는데요. 감사원은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본 뒤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배당했고 성남지청은 다시 경부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국회의원과 관련해 여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앞서 아들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 아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등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벌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일하게 강제 수사가 없었던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나서면서 최초 의혹 제기 뒤 오랫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던 이번 사건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일정이 기술적인 결함으로 미뤄졌습니다.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겪은 뒤라서 이번에는 성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컸는데 나로 우주센터 주변에는 아쉬움을 달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발사 일정이 미뤄진 걸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앞선 일주일 동안 고흥에는 거센 비바람이 불고 줄곧 하늘도 어둡더니 누리호 발사가 예정됐던 오늘은 바람이 조금 불긴 하지만 날씨가 화창해졌습니다. 오늘 같은 날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직접 볼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런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분들 고생도 많이 하고 여기 주민들이 정말 누리호가 싸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똑같습니다. 거제에서 왔는데 학교를 쉬고 로켓 발사하고 과학관을 못 가서 많이 속상해요. 우주선 되게 멋지고 잘 날아가게 해주세요. 이송과 기립 작업까지 순조롭게 진행됐던 누리호에서 예상치 못한 결함이 발견된 건 어제 오후 2시쯤입니다. 누리호 1단 산화제 탱크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된 겁니다. 로켓 연료를 태우기 위해 산화제가 필요한데 이 산화제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누리호가 기립해 있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워 누리호는 어제 오후 5시 곧바로 조립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연구진들은 오늘 오전부터 회의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향후 누리호 발사 일정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측은 오는 23일까지 발사 예비일로 계획했지만 이 기간 내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발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추후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순하게 부품만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보완하는데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발사대가 있는 나로우주센터 주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이송과 발사 일정을 하루씩 연기했습니다. 연구진들은 누리호 2차 발사가 늦어진 것뿐이라며 신중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발사 성공을 위해 차분하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주강국으로 가는 길에 1차 발사 실패에 이어 2차 발사도 벌써 2차례 고비를 겪었습니다. 확실한 원인 분석을 통해 기술 안전성을 높이고 이른 시일 내 누리호가 다시 힘차게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솟구칠 날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대상을 윗선까지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직전 여성가족부가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어젯밤에 기각이 됐습니다. 통상적인 것보다는 그 사유가 좀 길게 공개가 됐더라고요. 5가지 정도인데 어떤 점에 좀 주목하십니까? 우선 혐의와 관련해 법원 범죄 혐의에 대해 대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예. 백운규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13개 산하기관장에 대해 그 의사에 반해 사퇴를 종용하였다는 의혹 등인데 13개 산하기관장 중 일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행위는 아직까지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특정 인사 임용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을 여지도 있습니다. 예. 이어서 도주 우려와 관련해 현재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의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백운규 전 장관은 현재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주할 경우에는 곧바로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굳이 백 전 장관이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재판 정황에 비춰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번복하게 할 가능성이 낮다. 대체로 참고인은 백 전 장관의 강요에 대해 그 의사에 반해 사퇴를 한 인사들일 텐데 이 인사들이 이제 와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것 같고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상당 부분 확보가 돼 있으니 굳이 인멸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백 전 장관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어느 정도 소명이 이루어지지만 그 쟁점이 도주 우려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또다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즉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을 때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사안은 영장 기각 사유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미 관련 기관이나 백 전 장관 대학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 압수목 분석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미비한 부분 법원이 판시한 일부 소명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검찰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일부 보완을 하고 백 전 장관에게 나름대로 자신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주면서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몸을 조금 안쪽으로 해주시겠습니까? 화면에 안 예쁘게 나와가지고. 네네. 저희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을 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영장 재청구 가능성까지 봤고요. 이게 어쨌든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윗선 수사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걸 전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각이 됐는데 이게 고리를 엮어서 기관과 사람 사이에 고리를 엮어서 이제 검찰에 올라가려고 했을 텐데 사실상 좀 차질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영장 기각의 사유가 범죄 혐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상당 부분 범죄 혐의 소명이 이루어졌지만 굳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안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그 특성상 직권을 남용해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권을 남용한다는 것은 그 당사자가 일반적인 직무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이 직무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직무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권한을 행사했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는 단순히 산자부 장관에게만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자부 장관뿐만 아니라 그 윗선 청와대 나아가서 상황에 따라서는 대통령까지 직접 인사권자라서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 범죄의 특성상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자는 모두 그 수사 선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범죄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백 전 장관과 유사한 행동을 반복해 왔거나 일부 청와대 비서관이 그 행위에 관여했다면 즉 백 전 장관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메시지, 톡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사연락을 했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번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도 불구하고 윗선을 향한 수사 큰 차질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현재까지 그 기각 사유를 보면 검찰 수사가 부실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요. 수사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주제도 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혹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선관위가 지난해 11월에 여가부의 김경선 전 차관과 여가부의 과장급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A씨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정책 공약 초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 전 차관은 정책 공약 회의를 주재하면서 업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요.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처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는지 좀 공문을 보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검찰의 판단으로는 여가부의 이런 행위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행위 자체만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등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이 포착하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드러나게 되고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율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영장 청구는 좀 어떻게 될까요? 영장 청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등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다르지만 징역 5년 이하 등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 정도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 비슷한 사건으로 산자부에 대한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당시 이제 차관이 대선 공약 관련 어젠다를 준비하라고 했던 게 논란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좀 질책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행위 유무는 이미 어느 정도 사실이 나온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은 당시 산자부 박진규 차관이 미래정책 어젠다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선 캠프 완성 후에 공약을 협조해주면 늦으니까 괜찮다 싶은 공약 사안이 있으면 미리 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발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매우 부적절하다. 재발하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 여타 부서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행에 착수 내지는 실행에 착수 이르지 못한 행위로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제지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 발언만으로는 그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네. 관행이었다고 주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다소 흐리지만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은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1.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6도나 높고요. 그 밖에 남부 지방도 25도 안팎까지 오른 곳도 있습니다. 요즘 기온이 널뛰기를 하듯 변덕스럽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6도, 대전 27도,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내일 오후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과 경북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은 흐리지만 외출 시 자외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외선은 구름이 많은 날도 강한 수준을 유지하는데요. 오늘은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빅스텝에 자이언트 스텝까지 꺼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경제도 위기입니다. 특히 대출 이자를 걱정하고 장 볼 때 지갑 사정을 고민하는 서민들의 마음이 급합니다. 이쯤 되면 국회에서 나올 만한 단어, 바로 민생입니다. 국정을 뒷받침하는 여당은 오늘 민생안정특위를 꾸렸습니다. 네, 야당의 민생 우선 실천단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트를 가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논의해야 할 국회 상임위 회의실은 2주 넘게 비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당내 상황을 수습하는 데 몰두하고 정치 공방만 주고받고 있습니다. 언제쯤 국회의 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전국대담 관련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개혁 입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마저 통제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발목 잡혀 제대로 일하지 못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생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데 우리 국회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처음에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배추값은 어떤 거예요? 지금은 많이 올랐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5천 원 올랐어요. 4-5천 원. 엄청 많이 올랐네요. 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여기 표시된 거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올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할인 가격 말고. 할인 가격 말고는 한 3-4천, 이것도 4천 원 정도, 4천에서 5천 원 정도 올랐어요. 수박 하나에 이게 한 9kg 정도짜리가. 네네. 이게 지금 수박이 아니라 금박이요, 금박. 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물가 기사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보셨죠, 뉴스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큰 방향성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경제 정책은 거의 실패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부분을 감안하면요, 이 윤석열 정부는 5년 내내 사실 경제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중간에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제 같이 함께하는 그 고통을 좀 감내하시는 그 부분, 시간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예. 물론 윤석열 정부가 막 하루 한순간에 막 빨리 해갖고 경제를 살리고 이러면 너무 좋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그러니까 큰 방향성을 지금 가지고 국민들께 계속 그런 지점들을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래픽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큰 기조가 잡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4가지를 크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아서 회의를 또 주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선거 당시부터도 집권을 하게 되면 민간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습니다.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이런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입니다. 네, 민간 시장에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의미로도 들리는데, 신 전 의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에부터 하던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비슷한 얘기죠.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탓을 정미경 최고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코로나 2년 반 동안 이게 글로벌한 거고, 이게 사실은 방역이 경제고 경제가 방역이고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는 불가피한 지금 상황이고, 이것도 역시 글로벌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인플레라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지금 정부가 이렇게 내놓은 4가지 기조는 기조대로 있는 거지만 금리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손을 대면서 빅 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 조회가 있거나 없거나 다 예상하던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개방 경제를 김영삼 정부 이래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국제 경제의 흐름을 도저히 무시하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민관이 합심을 해서 여기에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적응해 가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급 사이드하고 수요 사이드를 잘 적절히 조합을 시켜가는 방법밖에 없죠. 예. 뭐 공개가 오후에는 되겠습니다만 일단 민간을 많이 규제를 풀어주는 형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법인세 인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재벌이나 대기업에 좀 혜택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사실은 경제가 정말 잘 돌아가려면 대기업들이 좀 협조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사실. 예. 근데 그 전제를 놓고 보면 대기업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좀 풀어주고 법인세도 좀 낮춰주고 그러면서 뭔가 크게 큰 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때려잡자 말하자면 대기업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 문제만큼은 이념적으로 풀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윤석열 정부는 그 지점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들께.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 그 부분은 시장에 맡기고 그리고 정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실 이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걸 하겠다라고 사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야 역시 민생과 관련한 특위를 출범시켰는데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여야가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게 이제 말은 쉬운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 가능하냐? 이제 뭐 원구성 문제부터 당연히 나오게 될 거고요. 뭐 어차피 지금 합심을 하고 함께 스텝을 밟아가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춤을 추려도 파트너가 이 스텝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당장 기름값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류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유류세를 현행법으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정부가 조치를 하고 만약에 더 유류값이 올라가가지고 유류세를 더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건 법으로 고쳐야죠. 뭐 여당이시니까요. 당정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큰 것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하는 지점이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아무튼 경제를 위해서 자기네들도 무슨 모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지만 핵심은 사실 법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말로는 뒷받침 해준다고 하고 말로는 경제를 위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말과 행동이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결국 이번에 검수완박법 통과될 때 보셨지만 속으로는 계속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제 이게 조금 있으면은 그 실체가 다 드러난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에서 민생경제 우선 실천단 뭐 이런 거 만들었지만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하고 윤석열 정부와 힘을 합쳐서 경제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냐. 저는 사실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구 같은 걸 아예 만들어 갖고 그 기구에서 말로는 떠들지만 결국은 또 발목 잡기 아니냐 정부에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앞서 신정윤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나요? 아니 두고 보시죠. 뭐 경제 문제는 그렇게 못 갑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제발 그렇게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문제 같으면 정치적 문제 같으면 모르지만 경제 문제는 그렇게 못 갑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유류세 인하 개정안이라든지 뭐 안전운임제 등 다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은 많은데 국회가 원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내일도 원 구성 안 되면 19일째다. 이럴 거면 세입 반납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이 단어를 써야 될지 이건 정말 적반하장인 것 같아요. 뭐냐면 국회는 지금 국회의 권력은 민주당이 갖고 있어요. 사실 국민의힘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다 해서 여당이 됐지만 사실 국회 안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힘쓰는 이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걸 다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약속을 지키면 돼요. 국회의장단이 본인들이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사실 국민의힘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다 알아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이거 두 개 다 갖고 싶으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양보를 하고 이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원구성 안 되는 것부터가 뭐냐, 그 의도가 결국은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자꾸 의심이 가는 거죠. 예. 이것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러시죠. 뒤에 할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검찰 수사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일단 기각이 됐습니다. 그 어떤 부분에 좀 법원에서 이제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뭐 구속 기각된 걸 뭐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대개 판사들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이유를 뭐 아주 짧게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길지 않은 멘트를 어저께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쓴 건데 이건 뭐 증거가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구속의 요건은 없다고 본 거니까요. 예. 사실은 이 구속영장 전담 판사가 1심 판결까지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백 전 장관 입장에서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나마 영장 기각된 건 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영장 발부만 안 됐을 뿐이지 백 전 장관에게 유리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네, 이런, 전혀. 예. 네, 이건 지금 뭐 법을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되게 다 아는데요. 지금 불구속 수사 내지는 불구속 기소의 원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판사가 충분히 예우를 해준 거고요. 예. 그 영장 기각이라는 건 저는 법률적 의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각 사유만 보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도요.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재판받고 그 선고될 때 사실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법원에서. 이 경우에도 이제 그 범죄 혐의가 거의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판사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1심 그 선고의 그 예측이 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 좋아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예. 두 분은 같은 해석을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민생에 돌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이런 식의 수사 국면으로 좀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20몇 년 정치에만 나갔던 사람은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잘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강호병 문제가 민생 문제였잖아요. 그걸 해결 잘 안 되니까 A하고 수사해버린 거 아닙니까? 불행한 일이 생겼고. 이걸 왜 또다들 답습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번에는 양쪽을 동시에 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 윗선과 또 이재명, 백현동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거 막 동시에 하잖아요. 이건 절대 기획 기세예요. 대검에서 다 기획합니다. 이건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몰라요?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 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인 강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생태는 또다시 내일의 부끄러움으로 쌓여갈 것입니다. 민주당이 외치는 혁신이란 결국 흑역사의 갱신일 뿐입니다. 최 의원님께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같이 일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거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지점을 다시 한번. 백운규 전 장관처럼 이제 뭐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정 철학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논점을 흐리는 얘기죠. 예. 사실은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재판받고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이번에 백운규 전 장관 사건도 거의 대동소이한 건데 그러면 백운규 장관은 봐주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핵심의 포인트는 이게 범죄 행위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네. 무슨 정책을 공유하고 그건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가 핵심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시작된 거예요. 지금 한 3년 정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는 거죠.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이거 봐주려고 계속 질질 끌고 있었다가 지금 어차피 수사는 종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동훈 장관 때 드디어 이제 증거가 새로 막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증인들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정권이 교체되니까 사실 힘을 받아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증거 자료도 품고 있다가 이제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당연한 흐름에 법과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 국민들도 이제 다 너무 아십니다. 왜냐하면 탄핵 때부터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지 정치인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고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 이건 정치 보복이구나, 아 이거는 적폐청산이구나 뭐 이렇게 다 이게 따라서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신전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블랙리스트 사건, 탄핵 이후의 블랙리스트 건하고 이 정권 교체 후 임기제 기관장에 대한 사임 압력이거든요. 근데 이 정권 교체 후 기관장 사임 압력은 역대 정권이 안 한 권력이 없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예. 이건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했다기보다는 이거 어느 기관이나 산하 기관의 그 임기를 쭉 리스트를 만들죠. 이제 이걸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정권 교체 후 기관장 사임 압력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 전현희 뭐 의원 등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 네. 등 지금 하는 게 그건데 리스트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건 청와대에도 있었고 그 해당 부처에도 있었고 어디나 다 있는 거 그건 사실은 공개된 자료거든요. 근데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데 그건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우리가 탄핵 국면에서 블랙리스트는 문화부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줘서도 안 되고 어디 자리를 줘서도 안 된다고 쭉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지금 교묘히 섞여가지고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임기제 기관장 사임 압력 문제는 이건 역대 예외가 없는 사건이고 이게 지금 현행법으로는 사임 압력을 넣으면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건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윤석열 정부도 지금 벌써 3건이나 적발이 된 거 아니겠어요? 개인정보위원장까지 포함을 하면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3건이나 위반했으면 그럼 이것도 수사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면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임기제 기관장 사임 압력이 있는 것은 예. 이것은 제도 개선을 하자는 거예요. 예. 제도 개선을 해야지 역대 정권들이 전부 범죄를 저지르면서 출범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이렇게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얘기를 꺼내주신 김에 그 권익위원장 관련해서 어제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임기제 그 공무원은 사실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건 직업 공무원제에서 공무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정무직 공무원. 그러니까 정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임명되신 분들이요. 예. 임기제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사람들이죠. 사실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게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 사실은 그 사표를 내고 사퇴를 해주는 게 상식에 맞고 예의적이죠. 여태까지 사실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예. 이게 이제 유독 문재인 정권 때 사실은 이제 많이 이게 드러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럼 그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예. 예. 그냥 사퇴 의사 유무를 물어봤다고 그래서 바로 너 블랙리스트 이거는 범죄야 이러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박상혁 의원이 청와대에 있을 때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산자부에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용이 좀 심각한 게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까지 가는 거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통상적인 경우는 그냥 그거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전현희 위원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본인이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아마 사퇴 의사 유무를 아마 물어본 정도였을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권익위원장이면
누가 이제 그런 의사를 물어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입니까? 제 얘기는 아니죠. 대통령실은 굳이 그걸 물어볼 이유가 없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블랙리스트 이러는데 누가 거기 오해받게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걸 뭐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전현희 위원장이 스스로 까야 된다니까요. 내용을 까야 공개를 되는 해야 거고. 된다. 예. 그렇죠. 공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도 개선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민주당은 늘 뭘 만들어요. 법을 만들고 제도를 뭐 개선한다고 제도를 만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서 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제도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미 직업 공무원제는 임기제가 다 보장돼 있어요.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정무직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은 정권이 바뀌면 그냥 상식적으로 사표 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상식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제도가 개선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제도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또 제도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정치인들이면 어떻게 보면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 국민들처럼 그런 식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따르겠다? 그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건 아닌 거잖아요. 예. 그 국민권익위원장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좀 들어보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못하게 연락이 왔다. 물러나라는 소리 아닙니까? 장관급 인사인데 정부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 이런 통보를 했다. 압박 아닙니까? 그럼 이 행위는 합법입니까? 위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이걸 사법 문제로 접근하면 우린 똑같이 물어본다는 거죠.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물러가 달라는 연락이 왔답니다. 누군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 수사하실 건가요? 똑같이 배은규 장관처럼 처벌하실 건가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주요 기관장들에게 물러달라는 요청이나 문의가 왔다고 합니다. 저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네. 또 나가줬으면 하고 지금 계속 압력 넣는다면서요. 참 염치 없다. 알아서 나가지.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전현희 위원장한테 뭐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참 염치 없다 그랬대요. 누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기자들이 전현희 위원장한테 전화를 한 사람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하겠습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근데 이제 그 워딩이 염치 없다라고 하는 정도면은 전현희 위원장이 장관급이고 예. 지금 재선의원까지 하고 지금 이번에 이제 당선됐으면 3선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급일 거예요. 염치 없다라는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면은 뭐 이렇게 눈앞에 떠오르는 사람이 몇 있어요. 아, 있으십니까? 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과연 범죄냐 아니면은 제가 금방 정책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관행이나 정치적 상식이냐 예. 그 선은 정확하지는 않죠. 범죄일 수도 있고 정치적 상식일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임기제를 도입했을 때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권익위원장을 왜 임기제를 도입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임기를 마치라고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있기 싫어서 나 그냥 나갈래. 예. 그렇게 결단을 내린다면 모르지만 아무 얘기 안 하면은 사실은 권익위원장 내지는 장관급으로서 예우를 해주는 것이 후임 지금 새로운 정권으로서의 자세죠. 이게 범죄인지 상식인지 지금 아리까리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임기제가 이게 정말로 임기제가 필요 없는 거다 그러면 임기제를 없애버려야죠. 그러면 뭐 같이 물러나면 되는 거죠. 관련해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게 정치적 책임이라는 걸 우리가 언제부턴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과 함께 한 사람들, 장관들, 예? 이런 분들은 장관급, 이런 분들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정권 교체가 되면 사실은 그 상식적으로 저는 자꾸 상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상식적으로 그거는 그냥 그 내려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아까 지금 제가 그 전현희 위원장하고 한상혁 위원장에게 국무회의 참석하지 말라고 전화가 왔다 이런 얘기에
이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두 분이 그 필수적인 분들이 아닙니다. 국무회의에. 뭐 원래 고정된 멤버는 아니라고. 네, 원래 그러니까 필수적 멤버가 있고 필수적이지 않은 멤버가 예. 있는데 아마 문재인 정권 때는 아마 이분들이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게 필수적이시지 않은 분들이니까 이거 참석 대상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언론에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침묵을 이어가던 이재명 의원이요. 어제 대장동 사건의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게 그 기간을 보니까 적시한 시점을 보니까 작년 11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그래픽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이재명 의원은 SNS 통해서 보복 수사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재명 의원이야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작년 11월에 피의자로 그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가 된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7명이 기재가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그 당시에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기 때문에 예. 그 모르죠. 그 검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래서 예. 내가 듣기엔 7명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이재명 그 당시 시장 자격으로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었는데 왜 보도를 하지 않느냐 예. 그랬더니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출입하는 언론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에는 그 7명 리스트를 제가 봤는데 예. 그 중에는 권순일 대법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경 단계에서는 수사를 피의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왜 그것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지 그건 검찰 결정일 텐데요.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예, 그 이유를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였습니다. 보통 대선 때요 그 후보에게 그 수사를 보통 잘 안 하죠. 검찰이 오해를 받을까 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봐줬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문재인 검찰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저는 봐준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 피의자로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 지금 이재명 의원이 항의하는 거, 뭐 사법기도 살인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예. 사법살인 기도인가 말도 어려워.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항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왜 이거를 갖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왜 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치보복 얘기를 꺼내시는지 예. 그 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검찰을 오래 관찰을 언론인으로서 해봤고 법사위원으로도 한 2년 정도 검찰을 관찰한 그 바로는요. 이런 그 법은 아니고요. 관행이 있습니다. 대개 선거에 6개월 전에는 뭐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리고 뭐 사건이 또 이거 외에도 인지도 있고 뭐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전문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특히 공안부는 6개월 전부터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는 증거를 가지고 가도 선거잖아요 이러면서 검찰이 움직이질 않아요. 예. 그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오래된 철칙 내지는 관행 비슷하게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11월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원칙이 작동을 했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면 이제 4개월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검찰이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나.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검경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그 이재명 의원의 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경찰의 수사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면서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그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지금 당내에서 경론이 오가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게 문제죠. 이 사법 리스크는 뭐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자기 사라질 리도 없고요. 이 리스크를 안고 지금 대선 후보가 된 거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개항을 해 또 출마를 한 거고 이제 8월에 또 대표를 지금 나올 것처럼
그 스타트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십니까? 네, 거의 지금 그 출발선에 서 있는데 아직 나 출발선에 서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사법 리스크는 글쎄요 뭐 해소를 하고 사실은 국민들의 심판, 여론의 심판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언제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계속하면 그 리스크를 당이 그대로 껴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걸 놓고 지금 당내에서 경론을 벌이고 있는 거죠. 예, 이 전당대회가 어떤 영향을 또 미치게 될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내 그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김기식 더 좋은 미래 소장의 발언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5년 뒤 40대 이준석, 50대 한동훈, 60대 초반 오세훈, 안철수가 경쟁해서 대선 후보를 정하게 될 텐데 민주당은 한 명을 쭉 끌고 가서 다음 대선 치르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했거든요.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문제의식은 제대로 짚은 것 같아요. 이 김기식 소장님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핵심은 잘 짚고 계시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우리가 힘들 때요. 계속 선거에 졌을 때는 사실 인물이 없어요. 인물난을 막 겪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도 인물난일 거예요. 인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그 의원이 지금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핵심은 뭐냐면 또 민주당이 비판하면 계속 지지율이 오릅니다. 예.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죠. 사실은 이건 정치와는 관계없는 법무부 장관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냐.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전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민주당하고 싸우는 사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예,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하신 차기 지도자 적합도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의원님, 그 이재명 의원이 일단 1위고요. 한동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3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 적합도 조사는 지금 저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 의미를 부여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것 정도가 의미고 굉장히 또 높다는 거, 그거 예. 정도 하나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예. 한동훈 의원이 현재 최전방에서 전사로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총선 때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거에 따라서 한동훈의 운명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언론사들한테 물어봤더니 한동훈 기사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클릭 수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요. 워낙 화제성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에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클릭 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일단 한동훈이 떴다는 분명한 거죠. 근데 저게 이제 계속 이어져서 총선에서 만약에 어디서 공천을 받고 또 당선이 되고 이렇다면 이제 의미 있는 후보가 되는 건데요. 예. 지금으로서는 저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지금 또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올해 말 기준금리는 3.4%로 전망하면서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3단계 인상인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1981년 말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물가를 잡기 위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1.5에서 1.75%로 뛰게 됐습니다.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0.75 of a percentage point and anticipate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at rate will be appropriate. 연준은 또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3.4%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인상된 금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몇 차례 인상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Our overarching focus is using our tools to br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and to keep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well anchored.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 이뤄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5.2%로 올렸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값을 지목했습니다. The surge in prices of crude oil and other commodities that resulted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s boosting prices for gasoline and food and is creating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연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1.7%로 낮췄습니다. 미국 경제가 고금리 충격을 견뎌낼 정도로 튼튼하다고 파월 의장은 선을 그었지만 높은 물가에 성장률은 떨어지면서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일 관세를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외교 단절 상태인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원유 증산 독려를 위해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시작하며 고율 관세를 매긴 중국산 제품은 2,200개에 달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고육책을 꺼내든 겁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1.3%포인트 인하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는 곡물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임시 곡물 저장고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흑해 장악으로 수출길이 막힌 우크라이나 곡물을 여기로 옮겨서 세계 시장에 내놓겠다는 겁니다. So we can transfer it from those cars into those silos into cars in Europe and get it out to the ocean and get it across the world. 기름값 잡기에도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유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인권 문제로 대립해 왔는데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겁니다. 미국 정유사에도 생산량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쟁 와중에도 떼돈을 벌고 있다며 압박성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Oil companies, they have oil refineries, they have responsibility too. What they have been doing is taking advantage of the war. And as I showed earlier, they have tripled their income. 11월 중간 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진 민주당도 정유사를 겨냥한 징벌세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사활을 건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통제할 근본 처방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 뒤에 우리나라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 수장들이 만났습니다. 현재 상황을 복합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큰 폭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이 중첩되면서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위기이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둔 통화 정책 운영과 함께 공급 측면의 원가 부담 경감,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 방지 등 다각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상 최악의 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오늘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한전은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올해 3분기 직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 시당 최대치인 3원 인상과 함께 인상폭을 최대 5원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전은 정부 결정을 바탕으로 오는 21일 인상 여부와 인상폭 등을 공식 발표하는데 3분기 요금이 인상되면 다음 달엔 가스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서 동시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의 법정 소식입니다.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친어머니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성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석 씨와 숨진 아이 사이의 친모, 친자 관계는 성립하지만 그것만으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게 제압당해 몸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엎드려 있다가 숨을 쉬지 못해 숨진 정신질환자 유족에게 2심에서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숨진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도 높은 금융규제 정책을 내놓았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가운데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잠시 뒤 공개 변론을 열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으로 이른바 1216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해 2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9억 원 넘는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 비율 기준을 40%에서 20%로 낮추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 강력한 금융규제가 줄을 이뤘습니다.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여 갭 투자, 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여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시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는데 바로 이 조항이 논란이 됐습니다. 헌법 제37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적 근거에 따라야만 하지만 이를 무시한 조치를 하며 헌법 소원이 제기된 겁니다. 저도 이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었고 갑자기 그런 대책을 듣고 나서 17일 날 전화를 해보니 정말 대출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1216 그 대책 이후에 현재까지 이르는 모든 기간에 걸쳐서 이 사건 조치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을 열어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는데 쟁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이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행정지도인지 혹은 정부가 권력을 동원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행위인지입니다. 이 조항이 은행법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등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어겼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이 조치로 청구인이 실제로 기본권을 제한당했는지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이자 정책을 주도한 금융위원회 측은 당시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파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난 만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공개 변론에서 주장할 예정입니다. 또 이는 단순한 지침에 불과해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었고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도 모두 지켰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공개 변론에서 나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수개월 안에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대출 규제는 여러 부동산 대책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나이만 기준으로 한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KT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제기한 관련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 전현직 직원 1,300여 명이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면서 제도 시행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과 수당을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엽니다.
경찰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찬의 선고 기일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김병찬이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 뒤 수사망을 피하고자 주도 면밀하게 도주 방법을 고려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법정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들 급식에서 불과 보름 간격으로 개구리 사체가 나왔습니다. 모두 열무김치에서 이게 발견됐는데 교육청은 우선 여름방학 전까지 이 반찬을 빼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지난달에 이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고요. 이번에 또 나온 거죠.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우선 YTN 제보로 들어온 사진 한 장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점심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배식을 받은 학생의 식판입니다. 단무지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이물질이 축 늘어진 채 식판에 놓여 있는데요. 다름 아닌 죽은 개구리였습니다. 이 개구리는 사진 아래쪽에 보이는 열무김치 국수에서 나왔습니다. 꼭 보름 전인 지난달 30일에도 서울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급식용 열무김치에서 반쯤 잘린 손바닥 크기의 개구리가 나왔던 건데요. 두 학교 모두 해당 김치를 반품하고 사과문을 올리는 등 즉각 조치에 나서긴 했지만 똑같은 논란이 불과 보름 간격으로 반복되면서 학교 급식 위생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설명대로 학부모, 학생들의 우려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럼 학생들 건강에는 어떻습니까? 네, 해당 학교 학생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지 이 부분은 향후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죽은 개구리가 포함된 식단의 경우 식중독까지도 겪을 수 있는데요. 조리 과정에서 가열을 거치면 문제가 덜하겠지만 김치는 익혀 먹지 않는 만큼 죽은 개구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게 돼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 동물들은 자질전염병의 원인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개구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식중독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만큼 서울시 교육청도 일종의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름방학 전까지 열무김치를 학교 급식 식단에서 빼도록 한 건데요. 교육청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해당 납품업체가 서울 시내 70여 개 학교와 급식을 계약해 일부 납품까지 한 만큼 다른 업체와 구분해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당분간 식단에서 일괄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평생 열무김치를 먹기 힘들 것 같다는 학생들까지 나온 상황인 만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이런 조치를 결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대책을 만들려면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짚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시청자들은 물론 저희 YTN 취재진 역시 공교롭게도 열무김치에서 개구리가 나왔다는 점을 의아했습니다. 열무김치라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해당 학교들의 김치를 납품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한 업체의 문제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또 열무김치 생산 지역이 모두 경기도로 똑같긴 하지만 각각 경기 북부와 남부로 거리가 꽤 있는 데다 일종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됐다고 확언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김치 생산 납품업체들의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우선 공장에서 열무를 씻는 단계에서 열무더미 안에 들어가 있던 개구리를 걸러내지 못한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청개구리는 열무를 좋아하는데 색깔도 비슷한 만큼 구분해내기 쉽지 않았을 거고 또 개구리 손에 빨판이 있기 때문에 세척 압력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면 붙어있던 개구리를 떼어내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유독 개구리가 열무밭에 많이 머무는 시기나 환경이 조성돼서 최근에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같은 경기 지역에 있는 열무 농장에도 연락을 돌려봤는데요. 다른 때보다 개구리가 많이 보이는 상황은 아니라는 답이 돌아온 만큼 생태계 변화 등 거시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당장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럼 결국 단순히 부주의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까? 대체적인 분석은 그렇긴 하지만 그뿐만은 아닐 거라는 게 업계의 추측입니다.
급식 납품업체가 가격 위주의 입찰 경쟁을 하는 경우 인건비를 줄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이물질을 걸러내야 하는 작업에 들일 수 있는 인력이나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와 논란이 됐던 업체들은 식품안전처에서 안전관리 인증기준, 즉 해썹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업계에서도 품질 관리가 우수한 업체라고 신뢰받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던 곳들이었던 만큼 열무김치 안에 들어간 개구리를 하나하나 걸러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추측입니다. 그런 만큼 업계에서는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는 곳도 있었는데요. 향후 교육청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역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모두 7,994명으로 전날보다 1,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이 늘어난 98명으로 닷새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사이 숨진 환자는 8명으로 누적 24,407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2번 이상 걸린 사람이 6만 8천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달 5일까지의 확진자 1,797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감염 추정 사례는 6만 8,177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0.379%에 해당하는 수치로 2회 감염자가 6만 8,094명, 3회 감염자는 83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한 정부 발표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은 격리 의무를 유지하자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팀이 전문조사기관 케이스텍과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46.8%로 나타났습니다.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6.4%였고 잘 모르겠다 또는 입장이 없다는 답변은 16.9%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제한되던 시기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몸에 욕창이 생기고 상태도 더 나빠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은 욕창이 생긴 건 사과하면서도 치료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제보는 Y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몸에 붉은 상처가 난 여성. 발가락 끝과 엉덩이 주변 피부는 시커멓게 변해버렸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88살 최봉래 씨입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말 호흡이 가빠져 의정부에 있는 A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병원에서는 폐에 물이 차긴 했지만 회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실 의사 시술하신 분이 어머니 합병증 안 오면 100살 넘게 사시고 치료 잘 하시고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환자 상태가 위중하니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돼 최 씨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가족들은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나서야 정확한 몸 상태를 알게 됐습니다. 신장 질환자였던 최 씨에게 적절한 약물 투여도 하지 않은 데다 몸 곳곳에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 피부가 짓눌려 생기는 욕창이 발견된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온몸에 다 만시창 해놨더라고요. 염증에 욕창에 발가락에 난리가 난 거예요. 대학병원 관계자도 최 씨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체 하나로 2주 동안 이제 치료가 아무것도 이제 그게 진행이 안 돼 있고 이제 뭔가를 더 하려고 했으면은 이제 그런 어떤 기분 내용이 남았는데 일단은 더 악화가 된 상태이고. 팔다리 여기저기에 먹는 것처럼 시커먼 상처가 난 걸 본 가족들은 학대가 있었던 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종합병원 관계자는 욕창이 생긴 건 사과한다면서도 고의로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환자를 학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악화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우리도 하는 데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부분은 계속 그 부분만 주장하시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의성과 무관하게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명백한 병원의 과실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민사상 과실을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과실 책임.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우린 제대로 치료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하는 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외. 가족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종합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의료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한총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싸다 싸. 고려 기프트. 매출로. 한총물을 고려하라. 이것은 시간을 넘어 시대가 바뀌는 이야기. 70년의 경험으로 시대를 짓다. 삼부토건.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당신의 철학이 당신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시대를 짓다. 삼부토건. 우리는 돌게합니다. 당신의 금융의 희망이, 당신의 경제의 여유가. 신용이 돌면 대한민국의 행복이 돌 테니까. 대한민국을 돌게 하는 힘. 고려 신용정보.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하늘빛이 흐리고 기온도 21도 정도로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 이남 지방은 비교적 맑은 날씨를 회복한 가운데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현재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영남 지방의 경우는 28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도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한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6도, 대전 27도,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내일 오후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과 경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이 점차 오르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리 음식은 되도록 완전히 익히고 외부로 음식을 운반할 때는 되도록이면 아이스박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